네, 안녕하세요. 리얼인문학 박소영입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연말 계획은 또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은 제 책 내용이 아니라 다른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예술가는 가우디입니다. 가우디. 스페인 사실 요새는 랜선으로 여행을 하고 있지만 작년까지 여행을 우리가 자유롭게 갈 수 있었을 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관광지는 역시 스페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자, 이 스페인을 대표하는 가우디라고 하는 예술가. 정말 지금 그 바르셀로나 지역의 그 관광 수입은 거의 다 가우디에게 의존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우디의 역할이 정말 막대한데요. 이 가우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 건축물들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오늘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사진 자료를 많이 가져오지 못한 바람에 가우디의 건축물보다는 조금 그 스페인 역사와 가우디가 어떻게 이런 건축을 할 생각을 했는지 그런 가우디의 가치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우디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항상 그 강의에서 그 비교하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물론 비교가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르꼬르비지에라고 하는 아마 건축가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르꼬르비지에와 가우디 이 건축이 정말 그 현대의 그 모던 건축에서 정말 가장 투톱의 천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르꼬르비지에에서 가우디. 자, 어떤 그 차이점이 있을까? 이걸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르꼬르비지에가 더 천재인 것 같다.' 혹은 '가우디가 더 천재인 것 같다.' 건축 양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에 또 한 표를 던지실지 그것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르꼬르비지에는 지금 우리가 가장 그 흔하게 쓰고 있는 콘크리트라는 그 건축 재료를 10분 활용했던 그런 건축가죠. 스위스 태생의 건축가고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는데 자, 이 건축가는요. 예전의 건축물들 중세 시대 우리 건축물들 보면요. 자, 이게 밀라노에 있는 두오모 성당입니다. 자, 이 성당을 한번 볼게요. 정말 과도한 장식들이 막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겠습니까? 자,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네, 하늘과 더 가깝게 신과 더 가깝게 있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더 높이 어떤 그 종교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더 높이 이렇게 지었던 건축물인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원래 의식주라고 할 때 이 주거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딘가에 산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먹고 자고 그 생활할 때 저 성당과 같은 어마어마한 장식들이 필요할까요? 아마 그 장식들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르꼬르비지에는 이런 건축 양식을 확 바꾸게 되는데 어떻게 바꾸게 되었느냐. 정말 이 사진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놀라운 사실인데 요렇게 바꾸게 됩니다. 네. 아까 보셨던 그 어마어마한 정말 뭐랄까 과잉이라고 할까? 그런 건축물이 이렇게 심플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모양으로 요렇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르꼬르비지에가 마르세유에 지은 어 건축물인데 정말 단순화돼 있죠. 천장도 가장 낮고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저런 과도한 것은 필요 없다. 정말 필요한 것만 심플한 것만 쏙 빼내서 인간이 거주하는 데 필요한 것만 네. 그게 바로 이 건축물이고 지금 현대 우리가 다 살고 있는 아파트의 원형이 되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예전에 이런 그 건축물들
방금 보신 것 같은 심플한 건축물로 바꾼 거. 이게 1900년대 초에는 얼마나 쇼킹했겠습니까? 그래서 안도 다다오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500년에 한 번 정도나 이런 위대한 천재가 나온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아니면은 르꼬르비제다라고 안도 다다오가 얘기할 만큼 정말 그 현대 건축의 가장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르꼬르비제예요. 자, 그런데 이 극단에 가 있는 것이 바로 가우디의 건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 네, 이 건축물을 보시고 오늘 가우디의 건축물들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 보시면서 아, 이렇게 다르구나. 같은 모던 건축이지만 이렇게 각기 다른 양식을 취할 수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쪽이 더 천재 같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르꼬르비제 건축 양식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그 일상화된 건축이어서 이런 건축의 매력을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항상 보는 건축이니까. 어 반면에 가우디의 건축은 세상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건축입니다. 자, 그러면 르꼬르비제처럼 전부 대중 안에 흡수된 우리가 지금 다 이 건축 양식을 택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20세기의 표준 스탠다드를 제시한 이 르꼬르비제가 더 천재인가? 아니면은 세상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가우디가 더 천재인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는 기회 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우디는 그 아버지부터 그 대대로 대장장이 집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공간적인 감각을 배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대장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철이 평면으로 된 철을 땅 달구죠. 달군 다음에 땅땅땅땅 두드리면 그 철이 이렇게 오목한 그릇으로도 바뀌어지는 그런 그 마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우디는 그걸 보고 아, 이렇게 그 평면이었던 것이 요렇게 곡선이 되는 그 아름다움. 네, 그것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대장장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그 한 세대의 위대한 예술가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조상들의 어떤 그 유전자가 전부 다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도 보고 나면 정말 그 깨알같이 재밌는 사실이 되는데 오늘 제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가우디는 왜 그런 건축을 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스페인의 역사를 조금 배워야 돼요. 제가 스페인의 역사를 설명드릴 텐데 자,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일단 카스티아 그리고 카탈루냐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게 잘 익숙하지 않다면은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 요거는 아마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축구 좋아하신다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는 거의 앙숙이다 라는 것들 아마 그 상식으로 알고 계실 텐데 자, 레알 마드리드가 카스티아입니다. 그리고 카탈루냐는 FC 바르셀로나. 자, 바르셀로나가 카탈루냐고요. 마드리드가 카스티아입니다. 이 둘은 대대로 감정이 좋지 않아요. 아주 앙숙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냐? 왜냐하면 이 가우디가 본인의 건축을 할 때 생각한 것은 카탈루냐를 위해서 건축을 한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을 카탈루냐에 바친다. 나는 카탈루냐를 드높이기 위해서 건축을 한다. 카탈루냐를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건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가우디의 건축은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카탈루냐, 그 다음에 카톨릭 두 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 카탈루냐가 뭔데 왜 가우디는 카탈루냐를 위해서 건축을 했느냐? 지금 가우디의 건축을 마드리드에서 보실 수 없어요. 전부 100% 바르셀로나 인근에 있습니다. 가우디는 바르셀로나를 위해서만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덕분에
그 스페인의 관광 수입을 전부 가우디가 책임지고 있고 또 바르셀로나가 관광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가우디의 소원대로 됐어요. 가우디를 보러 전 세계에서 전부 바르셀로나를 가고 있고 이 바르셀로나의 관광 수입이 거의 스페인을 먹여 살리다 하고 있으니 가우디는 자기가 항상 생각했던 나는 카탈루냐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던 소원을 이루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역사를 설명드릴 텐데 이사벨 1세 혹시 그 스페인 여행 가신 분들은 그 뭐 패키지로 가셨다면은 가이드분한테 그 이사벨 1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당도 거의 매일매일 하루에 한 성당을 가는 그런 여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벨 1세는 누구냐? 카스티아, 그러니까 마드리드 근처에 있는 마드리드 그 주변을 카스티아라고 하는데 이 카스티아의 공주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공주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영 능력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거의 이제 뭐 돌이 지나자마자 등극을 하다 보니까 외척들이 전부 다 그 정치를 하게 돼요. 아버지는 그냥 허수아비 같은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상, 루나라는 재상이 전부 다 나라를 쥐락펴락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이사벨, 네, 이사벨 1세 어머니죠. 이름이 똑같은 이사벨이에요. 이 이사벨 이 왕비가 이상한 거예요. 안 되겠다. 지금 우리 남편이 너무 이 재상에게 놀아나고 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에게 아들, 이복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사벨 왕비와 결혼해서 이사벨 1세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의 그 엘리케라고 하는데 자기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이 엘리케와 이 이사벨 왕비가 같이 손을 잡고 루나를 몰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케가 왕위에 앉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그런데 이 엘리케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생각하니 이게 자기 어머니가 너무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루나를 몰아냈으니 우리 어머니가 나까지 몰아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다가 자기에게는 이 어머니가 낳은 친딸 이사벨 1세와 친아들 알퐁소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케는 이 어머니와 같이 뭐 계모죠. 계모와 함께 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이 계모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전부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사벨과 그 딸 이사벨 1세 그리고 알퐁소는 유배를 가게 돼요. 그래서 이사벨 1세는 어릴 때 어마어마하게 괴로운 상태에서 이제 거의 흙수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공주였던 것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내게 돼요. 그때 이사벨 1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카톨릭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사벨 1세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카탈루냐 카스티아가 스페인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게 되는데 자, 이사벨 1세는 자기 오빠 엘리케가 자기를 자꾸 포르투갈이나 알 수 없는 나라들로 자꾸 시집을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힘으로 나의 그 남편감을 찾아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당시 카탈루냐죠. 아라곤에 있었던 왕자 페르난도 1세와 같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카스티아 이 왕국의 공주와 이 아라곤의 왕자가 같이 결혼을 하게 돼서 카스티아와 카탈루냐는 하나로 합쳐지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완전히 한 나라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부부가 어떤 통치 방식을 했느냐? 내 나라는 내 나라, 너의 나라는 너의 나라 이렇게 각자 개성적으로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카스티아는 카스티아대로 그대로 문화 제도나 정치 제도를 같이 가지고 있고 또 카탈루냐는 또 그대로 그 개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지만 두 나라 같은 그런 생활을 계속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게 됐죠. 그리고 이 이사벨 1세는 카톨릭을 바탕으로 뭐 아래 그라나다까지 함락을 하면서 스페인 통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왕이 스페인을 한 나라로 통합해서 묶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카탈루냐와 카스티아의 그 대립은 엄청나게 있었던 상태였어요.
자, 이것이 나중에 프랑코, 스페인의 독재자죠. 이 프랑코 때에 와서 더욱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화해할 수 없는 골이 깊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가시아 쪽, 마드리드 쪽은 거의 다 귀족들이 그 중심에 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마드리드가 지금도 수도가 되어 있지만 전부 귀족들이 그 마드리드에서 콧대 높게 자신들의 어떤 그 자긍심을 뽐내고 있었고, 반면에 바르셀로나 같은 곳은 여기가 해안가이기 때문에 아주 무역업이 활발하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합니다. 반면에 이 바르셀로나, 이 카탈루냐 측은 귀족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귀족층이 어떤 자기 어깨에 힘들어간 이런 귀족층이 있고, 반면에 이 카탈루냐에는 돈이 많은 상인들이 살고 있어요. 자기들이 돈이 많으면 자기들도 당연히 콧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방은 영원히 같이 섞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돈이 많은 곳은 이 카탈루냐이기 때문에 지금도 세금을, 스페인의 세금 거의 아주 큰 포션을 이 카탈루냐에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카탈루냐 사람들은 세금은 우리가 다 내고 나라를 우리가 먹여 살리는데 왜 저 카스티아 사람들은 세금도 많이 내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콧대가 높냐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이 축구팀이 서로 섞이지 못하고 라이벌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가우디 역시 카탈루냐,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의 그런 어떤 골수적인 애정을 가지고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의식을 가지시고 가우디 건축물은 전부 다 카탈루냐의 자연을 모방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지중해. 그래서 이 가우디는 지중해에 대한 어마어마한 애정을 계속 얘기합니다. 거의 어록이 있을 정도죠. 자, 지중해는 항상 태양이 45도 각도로 내리쬐다. 그래서 모든 그 사물이 자기의 고유한 색을 내뿜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물체에게 완벽한 각도로 빛이 내리쬐는 곳이 바로 카탈루냐다. 바로 지중해다. 바로 바르셀로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우디는 자기의 건축에서 빛과 색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 빛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도 써놓았네요. 빛은 모든 장식의 기초이다. 빛에서는 분해된 여러 색채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회화는 빛을 묘사할 뿐이며 건축과 조각은 무한한 색조와 변화를 즐기기 위해 빛의 여러 모티프를 조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가우디의 그 인생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우디는 레우스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레우스에서 태어났는데 5남매의 마지막 막내로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가우디의 부모님들이 전부 그 가우디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우디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가우디는 평생 가톨릭에 헌신하는 그런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지은 것도 본인의 어떤 종교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어린 시절에 태어났는데 몸이 너무 약하고 어릴 때부터 사실 류마티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이 항상 업어줘야 했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은 다 뛰어놀아요. 밖에 나가서. 어린아이들이 다 밖에서 뛰어놀잖아요. 그럼 다 막 축구하고 놀고 뛰어놀고 하는데 가우디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몸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우디는 가만히 앉아있는 내성적인 아이가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 개퇴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어떻게 약간 구속당하는 그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정말 그 생각의 사유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몸이라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괴테 역시 잉여 시간을 가졌을 때 본인의 사유가 늘어났듯이 이 가우디도 정말 자기가 같이 친구들과 섞여서 놀지 못하면서 아주 조숙하고 생각이 깊은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놀 때 자기는 이 자연, 산을 쳐다보고 들을 쳐다보고 하면서 관찰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게 된 거예요. 뭐 이제 뛰어놀다 보면은 그 관찰을 막 이렇게 하기도 힘들지만 가우디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 디테일까지 뽑아내는 관찰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나중에 그의 건축물의 전부 다 쏙쏙쏙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바르셀로나에 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의 그 세대가 전부 대대로 대장장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그 사회 격변기고 산업혁명이 태동됐고 나 같은 대장장이는 앞으로 큰 가망성이 없다. 그래서 그 가우디의 형은 의대를 보내게 됩니다. 정말 똑똑한 형이었는데 그리고 가우디 역시 바르셀로나의 건축학교에 가게 되죠. 그런데 이 바르셀로나에 와서 형하고 같이 살고 있다가 형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정말 똑똑하던 형인데 그리고 장래가 촉망받던 형이었는데 20대의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됐죠. 근데 이 형이 가우디를 항상 어릴 때 업어주고 제일 자기랑 친했던 형제이기 때문에 가우디가 받았던 충격은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형이 죽고 나서 어머니마저 몇 달 후에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갑자기 자기가 사랑하던 가족이 2명이 연달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때 이 20대 초반의 가우디는 정말 커다란 상실감, 비교할 수 없는 상실감을 겪게 돼요. 자, 이럴 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일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이런 큰 상실, 예를 들어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자기 자녀가 사망하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뭐 이렇게까지 일을 할까? 내가 이런 소중한 것까지 잃어가면서 일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예술가들의 특징은 이럴 경우에 바로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의 이런 괴로운 것을 잊어버리고 싶기 위해서 일에 다 올인을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가우디는 이때부터 전속력으로 달려가죠. 자, 건축학교 졸업을 해야 하는데 이 당시 그 학장, 교장 선생님은 가우디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졸업을 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랬지만 이 가우디의 이 천재적인 능력을 알아보았던 다른 교수진들이 설득을 해서 가우디에게 졸업장을 주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분이 가우디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면서 모욕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졸업장을 천재에게 주고 있는 건지 바보에게 주고 있는 건지 이거는 시간이 해결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지금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이 졸업장을 바보에게 줬는지 천재에게 줬는지 알 수 있는데요. 자, 졸업을 하고 나서 가우디는 정말 인맥 관리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첫 번째 건물, 가우디가 유명해진 첫 번째 건물인데 물론 그 이전에 람블라스 거리에서 뭐 가로등도 만들고 하다가 이 가우디는 이게 까사 비센스라고 하는 건축물입니다. 이슬람의 양식을 본딴 그런 건축물이에요. 정말 새로운 건축 방식, 여러 가지를 믹스한 건축 양식인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타일들, 아름다운 타일들이 쏙쏙쏙쏙 박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신 분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가우디가 도대체 저 건축물로 뭘 표현하려고 한 걸까? 저 건축물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이 까사 비센스 같은 경우는 가우디가 그 건축물을 보러 갔을 때 그 부지를 먼저 답사하잖아요. 건축가분들이. 그래서 부지에 갔을 때 거기에 아주 야자나무가 울창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야자나무 사이로 햇빛이 막 쏟아지고 그 사이에 막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던 그 모습들, 그 자리에 저 까사 빗센스를 세우게 되면서 가우디는 본인이 보았던 야자나무, 새들, 그 사이로 쏟아지는 빛들, 이런 것들을 전부 타일로 구조화해서 거기에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물을 짓고 나서 이게 너무나 독특하고 새롭잖아요. 그래서 건축 의뢰가 그때부터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우디는 이 바르셀로나에서 유명한 건축가의 대열에 들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바티오라고, 까사 바티오, 제가 까사 뭐뭐뭐 까사 뭐뭐뭐라고 하는 것은 그 건축주 이름입니다. 아까 까사 빗센스라고 하는 것은 빗센스라는 사람이 의뢰를 해서 까사 빗센스가 된 거고, 이것은 바티오인데요. 이 건축물은 1877년에 처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1900년 지나서 다시 다 보수를 하면서 이 모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거리가 그라시아 거리라고, 그 아주 바르셀로나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부촌, 가장 명성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 있는 저 바티오라는 사람은 이 가장 촉망받는 이 가우디에게 설계를 의뢰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건축물은 아까 보셨던 빗센스와는 또 다른 모습이죠. 가우디는 똑같은 건축물을 하나도 똑같이 만든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다르고 전부 다 개성 있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마치 그 위에 타일들을, 제가 이제 저작권 때문에 사진들을 다 자세히 가져오지 못해서 좀 죄송한데, 요 타일들이 어떤 용의 비늘, 생선의 비늘 같은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고요. 천장에 이 꼭대기, 루프탑도 아주 그 용을 형상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층과 2층을 보시면 마치 사람의 관절, 뼈로 이렇게 형상화한 것처럼 테라스도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말 이 건축물을 짓자마자 이 거리에 명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역시 가우디는 항상 했던 말이, 본인이 어릴 때 몸이 아플 때 자연을 이렇게 뛰어놀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을 이렇게 자기가 관찰을 하다 보면 자연에는 직선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우디의 건축물은 전부 다 곡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음에 가우디는 엘 카프리초라고 하는 건축물을 짓습니다. 정말 뭔가 그 동화의 집, 뭐 과자집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이 카프리초 건축물을 지으면서 가우디는 구엘 가문과 연이 닿게 돼요. 구엘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자, 이 에우세비 구엘과 연이 닿게 되면서 가우디는 자기의 어떤 탤런트를 마음껏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건축가로 거듭나게 되죠. 자, 이게 바로 팔라시오 구엘입니다. 구엘의 집인데요. 여기 1층을 보시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된 문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아치형으로 된 이 철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마차들이 갈 수 있게 되었죠. 마차를 타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내려가서 지하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된, 정말 그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건축 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는요, 제가 내부 사진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내부는 위에서 천장에서 전부 자연 채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모든 집의 내부는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마를 가지고 정말 위에서 쏟아지는 빛을 통해서 어떤 천국을 표현하기도 했죠. 자, 이 팔라시오 구엘을 짓는 거를 보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위화감을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 집이 너무나 으리으리하다 보니까, 아니 왜 저런 집을 이 동네에 짓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가우디는 이 거리를 위해서 공원이죠. 사회공원처럼 이렇게 아주 밝은 등을
저 입구에 또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 팔라시오 구엘은 모든 돈을 가우디에게 마음껏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엘의 그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던 구엘 집안의 그 일을 봐주고 있던 직원분이 가우디를 굉장히 질투를 했습니다. 나는 이 구엘님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아끼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우디는 그냥 돈을 펑펑 쓰기만 하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은 구엘한테 다 영수증을 들고 가서 글쎄 가우디가 돈을 이렇게나 흥청망청 쓴다 라고 했더니 이 구엘이 가우디가 돈을 아직 이것밖에 안 썼나? 더 쓰라고 얘기하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가우디는 이런 면에서 행운이었죠. 예술가들이 어떤 경제적인 제약 때문에 자기의 모든 끼와 탤런트를 전부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걱정을 가우디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말 행운의 건축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곳은 깔베트, 까사 깔베트입니다. 까사 깔베트는 지금 그 발코니 모양이 전부 버섯 모양으로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재미있는 집인데 이건 또 건축상을 타기도 했던 그런 집인데요. 요렇게 그 버섯 모양으로 된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저 집 주인분이 버섯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집 주인이 좋아하는 것을 또 커스터마이즈해서 저렇게 귀엽게 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재치가 있죠. 그 외에도 저 집에 사진에서 자세히 보이시지 않겠지만 비둘기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조각들이 있습니다. 가우디는 항상 자연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어요. 인위적인 것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정말 그 지어낸 것들은 없었고 다 그 자연에서 가져왔는데 이 비둘기를 정말 비둘기처럼 하기 위해서 이 포도를 정말 포도처럼 하기 위해서 가우디는 그 모형을 땄어요. 전부 석고로 전부 모형을 따다 보니까 가우디의 연구실에는 그 시체들, 비둘기 시체들, 뭐 다른 시체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실제와 똑같이 본을 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정말 괴이한 성격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가우디의 성격은 아주 괴팍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평생 독신 생활을 했고요. 이제 첫사랑에 실패를 하고 나서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건축주가 그 어떤 설계 도면을 보고 싶다고 할 때도 가우디는 모든 도면은 내 머릿속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건축주와 또 마찰이 굉장히 많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볼 곳은 여기가 구엘 공원입니다. 바르셀로나 가시는 분들이 반드시 가는 곳이죠.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요. 이 구엘 공원이야말로 정말 자연의 한 일부분, 자연 그 자체로 만들기 위해서 가우디의 모든 상상력과 가우디의 그런 그 기획력이 다 집약된 공원이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우디의 그 건축물들이 천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듯이 하나도 똑같은 건축물이 없고 건축물들이 다 어마어마한 그 남들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상상력에 투하된 그런 그 결과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부의 어떤 그 건축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상적인 면과 건축물로서의 그런 완벽함, 구조적인 완벽함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우디를 천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구엘을 가리켜서 가우디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신사다. 그리고 뭐 돈을 갖고 있다고 티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엘이야말로 진정한 세뇨르이다. 진정한 귀족이다. 바로 메디치 가문 사람들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탈리아에 메디치 가문이 있었고 20세기 초에 스페인에는 구엘 가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정말 부유한 사람들, 그 당시에도 구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구엘도 그 당시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그 나머지, 그 나머지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역시 자기의 이름을 올바르고 멋지게 남기는 것은 예술에 투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탈리아에도 귀족 가문이 메디치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메디치를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스페인의 귀족 가문이 구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저런 구엘 공원, 팔라시오 구엘, 팔라우 구엘을 보면서 구엘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귀족보다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알리는데 예술에 투자한 것이 바로 그 진정한 값어치가 아니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구엘 공원은 어떻게 지어지게 된 거냐면요. 원래 구엘이 이 산을 산 중턱에, 그러니까 산 전체에 걸쳐서 60가구를 분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속의 신선한 공기와 함께 정말 그 익스클루시브한 자기들만의 어떤 거주 공간을 가우디가 건축한 거주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때에 그 분양이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2가구만 분양을 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원으로 또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우리가 공원으로 즐기려고 하는 이런 곡선의 구불구불한 의자, 벤치가 있는 그 광장 같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도 원래는 이 60가구가 같이 쓰는 어떤 커뮤니티 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디자인이 되었던 것인데 이 타일들 보시면 구엘공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타일들이 정말 오묘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때 이 구엘의 그 조수였던 주졸이 이 타일들, 아주 그 비싼 도자기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깨서 이 타일을 붙인 그런 일화가 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곡선의 완성작이에요. 구엘 공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가우디의 상상력이 정말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그런 가장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우디의 건축물, 가우디가 어릴 때 이게 몬세라트 산인데요. 몬세라트 산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런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면이. 그래서 가우디는 아까 그 건축물들 보시면 다 표면이 이런 그 구불구불한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구엘 공원의 벤치들도 역시 구불구불한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우디가 정확히 어떤 산을 본인이 모티브해서 이런 곡선을 만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스페인의 이런 몬세라트 산을 보면은 이런 형태로 가우디는 정말 자연적인 건축물을 지향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우디 이렇게 얘기했죠. 예술가는 그냥 자연에게 도움을 받으면 된다. 자연과 콜라보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연에는 직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나는 항상 곡선으로 건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 하나는 하나도 같은 게 없잖아요. 가우디 건축물에는. 그 한 건축물 내에서도 이 테라스, 이 창문이 다르고 전부 다 같은 양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쌍둥이를 낳는다고 해도 정확히 똑같이 생기지 않고 정확히 이 판에 박은 듯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연에는. 네, 아무리 같은 꽃 종류라고 해도 전부 다 다르게 생겼죠. 자연은 같은 것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가우디 역시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이 바로 또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 까사 밀라라고 하는 건축물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명물이죠. 네, 정말 그 바르셀로나 탑3 안에 드는 명물인데 이 까사밀라, 아까 보신 그 몬세라트 산의 그 표면하고 조금 닮지 않았나요? 정말 앞이 이렇게 구불구불 튀어나온 이 건축주에게 의뢰를 받아서 요거를 짓게 되는데 정말 사회적으로 이 당시에 큰 가십거리가 되었었죠.
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게 너무 흉물스럽다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당시 막 신문 만평에 보면은 막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엄마 보고 "여기 무슨 지진이 났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 만화도 있었어요. 정말 "지진이 나서 이렇게 그 건물이 흉측하게 구부러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호불호가 아주 강했던 그런 건축물이죠. 또 건축주와 또 어마어마한 마찰이 있었고요. 건축주가 저것을 지었을 때는 본인들은 1 층에 살고 나머지는 다 임대를 주려고 했던 그런 용도로 건축을 했습니다. 여기서 건축주와 엄청나게 마찰을 하고 소송에 시달렸기 때문에 가우디는 이 뒤로는 일반 개인에게는 음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우리가 다 아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신이 건축주다, 신에게서 내가 건축 의뢰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은 것입니다. 가우디의 성격은 일단 뭐 평생 류마티즘을 앓고 있었고 또 엄격한 채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채식을 해도 야채들을 어느 정도 야채들이 위생적으로 관리가 된 상태였지만, 그 당시는 그 야채에 기생충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뭐 거의 약을 쓰지 않다 보니까 야채 자체에 벌레와 기생충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가우디는 엄청나게 속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를 항상 비워 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몸과 나의 위는 전부 신을 위한 것이고, 카톨릭 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느님을 위해서 위를 비워 둬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 감정이 항상 폭발하는 상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그 젊은 피카소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을 때 피카소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부 지옥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역시 호불호가 엄청나게 강했던 건축물이죠. 자, 지금 보시는 저 앞면 너티비티, 저 탄생면, 저 면만 가우디가 건축을 한 것입니다. 가우디가 사망할 당시에 저 건축물은 15% 정도밖에 완성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가우디 역시 이거를 완공하기까지 거의 뭐 210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로 이 가우디는 정말 자기의 그런 종교적인 가치관을 10분 다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카소처럼 1984로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 조지 오웰도 이 가우디의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악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재미있죠. 자,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짓던 이 가우디는 사실 이것을 처음 가우디가 시작한 것은 아니고 선배였던 비아르라는 사람이 건축을 하던 것이었어요. 이거를 나중에 물려받아서 설계도를 전면 수정을 했죠. 수정을 해서 사실 이 비아르가 짓던 뒷면의 앱스 같은 것은 아직도 딕선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가우디가 앞면을 다는 완성하지 못했지만 거의 다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페인에 가면 바르셀로나에서 인증샷을 거의 그 앞면에서 많이 찍게 되죠. 자, 이 건축물을 지으면서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가우디는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숙식을 계속하면서 지내게 돼요. 그러던 날 중에 지나가던 전차에 치여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우디는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유명 인사였고 그 부유한 그 상류층들의 건축물을 다 도맡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엄청난 그런 건축가였죠. 그런데도 이 전차에 치였을 때 너무 행색이 거지 같고 그냥 정말 그 노숙자 같다 보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거예요. 뭐 지나가던 택시들도 탑승 거부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가우디는 전차에 치인 채로 한참 있다가 나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장례식은 또 대단한 인파가 몰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 가우디인 줄만 알아봤어도 금방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깝네요. 자, 이렇게 그 카탈루냐를 위해서
카탈루냐를 드높이기 위해서 끝까지 건축을 했던 이 가우디의 그 본인의 어떤 목적을 지금 우리는 가우디의 뜻대로 다 하고 있는 것이 참 재미납니다. 자, 오늘 이렇게 5번째 강의까지 가우디 얘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지난 5주간 시간 동안 제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2020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코로나부터. 그래서 이렇게 랜선으로 저도 찾아뵙게 됐는데 여러분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늘 건강한 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